안녕하십니까, 정확합니다. 에, 오늘 제가 방송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2021년 가까운 미래에 그죠, 우리가 너무 또 먼 미래까지 예측을 할 필요는 없고 한 2021년, 2022년까지 2021년 하반기나 2022년 한 1년에서 한 2년 내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 그죠? 여러 가지 우리가 변수를 사이에 두고 본인이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투자는, 모든 어떤 투자든지 상승을 주장한 사람이 있고 하락을 주장한 사람이 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작년부터 그죠, 계속해서 까지 변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어떤 부동산 정책이라는 변수가 모든 시장의 원리를 다 지금 뭉개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가까운 미래 그리고 먼 미래 어떻게 시장이 바뀔 거냐,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한번 예측을 해보는 시간을, 다시 한번 더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다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엄청 그저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헛발질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부동산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부동산이 너무 올랐다, 그래서 하락할 거다, 그죠? 이건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아직까지 더 오를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가 지금 낮아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를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거의 충돌 직전에 이제 거의 극과 극에 이제 지금 다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런 부동산이 상승으로 가느냐 하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럼 대처를 하느냐, 그죠? 그 상승은 어느 만큼 또 갈 것이며 하락은 어느 만큼 갈 것이며, 이게 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무주택자 분들, 그죠? 이게 주택을 지금 더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그러면 1주택자들은 내가 하나 더 사가지고 내가 자본 소득을, 그죠, 크게 더 누려야 되느냐 줄여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로지 지금은 돈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사람 돈의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자본의 부재에서 우리가 자산을 불려야 된다는 주장이죠. 그죠? 그러면은 오늘은 그 자산 중에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묶여, 80%는, 그 나머지 20%는 한 주식으로 왔다 갔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 변수 중에 제일 중요한, 부동산의 상승 하락에 제일 중요한 변수가 무엇이냐를 따져보면 일단 수요죠. 그죠? 수요. 아무리 공급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수요가 있는지 없느냐 아닙니까? 그죠? 수요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일단 상승이냐 하락할 거냐를 결정 짓는 거죠.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수요가 얼만큼 될 거냐, 그죠? 살려고 한 사람. 그러면은, 자, 무주택자들은 한 40%에서 50% 사이 근절이 4,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죠? 그러면은, 자, 주택이, 그죠? 한 개인 사람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1주택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주택부터. 그런데, 약간 우리가 연배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계신 분들은 보통은 이때까지 우리가 주택을 가지고 자산을 불려왔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2주택, 3주택까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가지고 내 자산을 불리고, 안 그러면 이걸 자녀에게 물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부를 계속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짚어보면, 수요는 지금, 제가 볼 때, 근데 수도권이 지금 급격하게 상승이 해가지고 영끌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수도권에서는 저는 집을 사야 될 사람은 거의 대부분 많이 샀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사람은 사고 싶어도, 물론 여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 못 사.
전망만 하다가 그죠. 계속 못 산 사람이 있을 거고, 무주택자가. 돈은 자본은 있는데 못 산 사람이 있을 거고, 자본이 없어서 못 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집을 사고 싶어도 내 자산이 부족해가지고, 안 그러면은, 다른 데, 뭐, 자영업자들 보통, 자영업에 그죠.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여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다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도 지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을 못 사니까 자, 수도권에다가 웬만하면 또 집을 많이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수요는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 봅니다. 집을 꼭 사야 된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의 수요는 자본을 집을 살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요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그저 한 적당하게 이제 적당한 수가 계속 집을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게 어, 안정된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갑자기 급하게 상승하는 바람에 미래 수요까지 지금 사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집을 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자 서울에 못 사니까 지방에 샀단 말입니다. 일단 서울의 중심 핵심 지역은 지방 부자들 그죠 기존 부자들이 있고 지방 부자들이 막 매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집값이 급격하게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은 자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했겠죠. 그런데 마용성이 그죠. 그 뒤로 이제 정부가 핀셋 규제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용성이 떠오르고 풍수효과로 이제 막 뛰어오르니까 급하게 너도 나도 집을 사야 된다는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뛰어드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젊은 사람들 자본은 있는데 내가 집을 못 산 사람들 능력이 이제 월 수입이 어느 정도 고정돼 있고 그죠. 그리고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집을 사기 위해서 뛰어들었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매물이 많이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수도권으로 많이 이전했죠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수요는 감소됐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이제 그 다음에 공급이 또 이게 수요가 많아도 그죠. 공급이 더 많으면은 부동산 그렇게 쉽게 안 올라갑니다. 그죠. 공급이 그런데 아무리 적어도 수요가 공급이 더 적어버리면은 이게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을 지금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정부에서는 또 공급을 밀어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울에서는 누적된 게 지금 10년 동안 그저 누적돼 왔죠. 근데 이게 서울에는 땅이 이제 부족하다 하지만은 저는 재개발, 재건축을 빨리 해버리면은 늦다고 생각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면은 집값이 상승한다는 이제 이야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새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가격이 올라감으로써 우리가 집값이 더 상승하는 요인을 일으킨다 하는데 근데 공급이라는 거는 무한정으로 이게 또 계속 늘려버리면은 그게 또 다시 내려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공급뿐만 아니라 또 3기 신도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역세권 하고 정부가 민간 공급을 계속 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공공주택을 같이 더불어서 해버리면은 결국에는 이게 공급이 너무 넘쳐나면은 꼭 A군에 못 가면 사람이 B군에서라도 사가지고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급이 늦다고 싶어도 먼저 빨리 해버리는 게 그것이 가장 안정적인 이제 집값 안정을 시키는 요인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거를 규제를 해가지고 지금 못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했기 때문에 서울은 여기까지 이제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상승 여력이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이게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결국엔 전국 집값이 올라버린 거죠. 그럼 이제 이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어, 대체 지역을 찾게 되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이 지역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 그죠? 인기 지역, 그 다음에 누구나 이제 학군이 좋은 지역, 그 다음에 이런 부자 동네. 왜냐면 내가 부자가 되면은 또 부자 동네 가서 살려고 하는 이제 사람들이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수요는 있는데
갑자기 올라 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체지역, 거기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대체지역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풍선효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이 확 상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도권은, 서울은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왜 상승했냐, 그죠? 수도권은 얼마든지 공급이 많은데도, 그게 이제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하고, 그죠? 주택 수요자들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엄청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지방에 올라간 사람들이 서울에 오르는 걸 보니까, 내가 이 지방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어떤 직장을 잡은 사람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빨리 내가 안정을 취해야 되겠다, 해갖고, 서울에 못 사도 지방에 빨리 사야 되겠다는 심리가 작용했고, 수도권까지 지금 엄청나게 상승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상승 하락의 요인이 뭐냐면은 자본이죠, 자본. 자본이 얼마나 많았냐죠, 자본이, 그죠? 그래, 우리가 이제 팽창, 그 유동성 확장 정책에 의해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자본이 많이 시중에 그죠, 현금이 그죠, 엄청나게 많이 살포됐다 아닙니까? 근데 이 자본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죠,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이 우리가 복지 자금을 그죠,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경제를 우리가 이대로 놔두면 폭락할 수가 있으니까,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국가에서는 막대한 세금으로 이제 복지 정책을 해서 살리기 위해서 막 자금을 때려 붓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출도 가계 대출도 허용해주고 이러니까 엄청나게 대출도 증가했죠, 그죠? 그러면은 대출이 증가했는데 우리가 이 풍부한 유동성이 결국에는 이게 국민 전체한테 골고루 그죠, 이래 자산의 증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위 50%, 그러니까 안 갔다 이겁니다. 실제로는 그냥 서치만 지나갈 뿐 이 자본이 자산으로 축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부가 이게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현금을 뿌렸지만은, 시중에다가 유동성을 늘렸지만은 그것이 부가 집중됐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 이제 상위 계층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이제 여기에다가 서민들은 그죠, 우리가 하위 계층이나 중하위 계층은, 중상층 이하는 또 대출을 엄청나게 이제 받았단 말입니다. 이게 가계 대출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를 지금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국가 자금을, 은행 자금을 빌릴 수밖에 없죠. 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출이 엄청 증가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작 우리 하위 계층이나 중상층 이하 서민들은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본을 뿌렸는데도 내인대 자본이 잠깐 스쳐만 지나갈 뿐, 그죠? 이게 상당히 어려워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출로 인한 자본은 결국에는 내가 부담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자가 있으니까, 그죠? 월 부담이 이제 늘어난 거죠. 그래서 경제 사정은 더 어려워지는 거죠. 부동산의 상승 하락 요인의 이제 요인 중에, 변수 중에 금리가 있죠, 그죠? 거기다가 이제 금리를 이제 세계적으로 그죠, 이 미국이 이제 어려워지니까 미중 무역 전쟁을 해서 미국이 이제 중국의 경제 요인도 있겠지만은 중국이 급부상을 하다 보니까 미국이 경제가 블랙홀처럼 우리가 전 세계 경제가 중국으로 빨려들었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이제 큰 미국 중심의 이제 미국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이제 금리 인하를 압박해가지고 인하가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1.75%에서 2020년 9월달까지 3년 반 동안, 3년 반 동안 엄청나게 금리를 하락을 시켰다면 0.5%, 그러니까 1.75%에서 0.5%까지 1.25% 이제 내려왔단 말이에요. 급격하게 이제 떨어뜨렸죠, 같이. 근데 이게 금리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1.25%란 말이에요. 1.25%. 우리가 뭐 7%에서 뭐 5%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1.75에서 0.5%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기준금리는 이제 0.5%지만은 우리가 대출금리고, 그죠? 대출금리가 실제로 우리가, 한 3년 전에는 제가 볼 때 한 3.4%에서 뭐 한 4%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대출이 됐단 말입니다. 이제 신용등급에 따라서. 근데, 지금 현재는 2.6%에서 한 3.4%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이 신용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한 1%밖에 안 떨어졌단 말입니다. 대출금리는 이 신용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1.2%에서 한 1%, 0.8% 정도 이렇게까지밖에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금리가 하락했다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대출 이자는 1%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집을 사기 위해서 옛날에는 이제 한 1, 2억을 대출받아, 2억 정도 대출받아갖고 집을 사야 됐지만 지금은 3억이라는 대출을 보통 평균적으로 볼 때 이상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 3억이라는 대출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2.6%로 계산하면은 이제 1년에 7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6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조금 이제 금리가 높은 사람들은 뭐 한 더 되겠죠. 그죠? 그래서 3억을 대출 받으면은 과거에는 한 100만원 정도 의 대출이자가 나가는 게 대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한 30만 정도 이제 대출이자가 낮아진 거죠. 그래서 한 70만원 정도는 우리가 3억 정도 대출 받으면 매월 지불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원금까지 상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소득이, 대출한 사람들의, 소득이 만약에 평균 한 400을 번다 하면은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까지 하면은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지금 원금하고 대출 이자를 갚는데 써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본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고 나면은 시장에 우리가 쓸 돈이 줄어드니까 소비를 줄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래 되면 더욱더 경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시중에 자본이 풍부해졌는데도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기보다는 시중에서 그저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해야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인플레이션 안 일어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경기가 안 살아나는 소비가 안 되니까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 이제 뭐 외국에 수출한 대기업들 그리고 직장이 안정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산이 늘어나도 실제로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워지고 그 소비를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 엄청나게 내린 것도 1% 정도 내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소득의 이제 부동산 상승 하락의 요인이 소득인데 하위 50% 정도 되는 우리 서민들은 대부분 소득이 감소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소득이 지금 증가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저 정부에서 계속해서 소득주도 성장 해가지고 소득을 증가시켜서 경제를 살려겠는데 오히려 소득이 감소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분들은 계속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만 생활이 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상층까지 그래 되니까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 안 그러면은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상층이 급격하게 지금 감소를 하고 앞으로도 일자리가 엄청나게 감소를 할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냐면 이때까지는 국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실업을 막아왔는데 계속해서 한계가 이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아무리 풀어도 경기가 안 살아나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되고 실업자가 또 증가된단 말입니다. 일자리는 감소되는데 실제 실업자는 계속 증가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주택을 취득할 수요층이 감소하거나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내 주택을 가진 사람도 1주택자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소득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소득이 불안해지면은 낮아지면은 매물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소득이 늘어난 지역은 또 상층 그죠? 우리가 상위층은 소득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부자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을 투자할 여력이 있지만은 보통 일반 중하위층 한 70%, 60% 정도는 자산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부동산 상승하고 하락의 요인이 뭐냐면은 경제 상황이죠.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좋으냐, 불안하냐. 근데 주식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제상이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또, 주식은 올라가도 특정, 이제, 미래 4차 산업만, 그죠? 핵심 산업만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면, 그 기존 제조업들은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핵심 산업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서울과 수도권, 그죠? 경기로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 산업들이 거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그쪽으로 이제 모여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일자리가 거기다가 이제 그 기업들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주위에 이제 시장만 계속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수도권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수도권은 계속해서 이제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이 정도 상에 우리가 시장 경제나 시장 원리나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정책 자본주의 이제 상에 대해서 이 시장 경제 원칙에 의해서 우리 부동산이 상승하라고 하는 요인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정책을 이제 여기 이제 계속해서 썼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장 수요와 공급 자본의 유동성 그 상황 그 다음에 금리 그 다음에 소득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시장을 결정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하락했으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눠지는데 이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 쓰는 바람에 이 시장 상황하고 실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이게 달라졌단 말입니다. 원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승할 적은 상승하고 하락할 적은 하락하고 이렇게 계속돼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이제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또 상승한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렇게 갑자기 상승할 요인도 없는데, 그죠? 경기가 나빠지고. 근데 계속해서 상승한 이유는 부동산 정책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제일 이제 큰 정책이 하나는 똘똘한 한 채라는 거죠. 1가구 1주택 정책 때문에 보통 아파트 한 채 있으면은 거기 딱 한 채 더 사거나 두 채 더 사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걸 가지고 자산을 조금 더 불리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는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있어봤자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집들을 팔고 수도권으로 서울로 진출한 거죠. 지방 부자들이. 그래서 서울에 막 집을 사고 수도권에 집을 사다 보니까 갑자기 서울이 불안해지게 이제 상승을 이제 하는 요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그래서 이제 규제 정책을 썼는데 처음에는 LTV 뭐 DTI 뭐 해가지고 대출 규제로 했는데 그래도 안 되다 보니까 부자들이 자꾸 정금 부자들이 올라오니까 그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도세를 처음에 이제 취득세와 양도세를 이제 가중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된 게 자, 자꾸 이 매물을 내놓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양도세를 올리니까 매물이 잠겨버렸단 말입니다. 수도권에서 1가구 2주택 3주택 이래 있는 사람들이 팔 기회가 이제 사라진 거죠. 이래 2주택 3주택짜리 매물이 이제 양도세가 중과되니까 그래서 이제 매물이 급격하게 이제 또 이제 감소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핀셋 규제로 또 규제를 하는 게 강남 집값만 잡으면 강남과 이제 그 주변만 미리 딱 하고 그 이상 규제 정책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핀셋 정책을 해가지고 강남을 누니까 강남 주변이 또 오르니까 또 거기 하니까 그 주변이 또 오르고 또 이제 서울 전역을 하니까 수도권이 오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지방까지 상승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강남하고 그 주변 마동성까지만 딱 규제를 해놓고 그죠? 집값 안 오르게 딱 해놓고 그 주변에 올라도 나눠버려야 되는데 자꾸 또 규제를 늘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주변 집값이 오르더라도 그 핵심 지역 집값보다는 그죠? 우리가 안 오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오르긴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눴으면은 그 이상은 안 올랐을 건데 자꾸 이걸 규제를 해버리니까 그 주변 지역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제 길을 가르쳐 준 거죠. 이게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그러니까 수도권이 이제 서울이 다 오르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집을 갑자기 이제 대기 수요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집에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전역이 지금 상승하다 보니까 수도권 전역을 규제를 하니까 이 자금이 이제 투기 자금이 돼서 지방으로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못 버는 사람들을 수도권에서 못 버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현금 대량 이제 투기 세력들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투기 수요로 바뀌어 가지고 이게 이제 투자 수요가 투기 수요로 바뀌어 가지고 지방을 사냥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까지 지금 엄청 올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재산세를 그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를 강화시켰단 말입니다. 재산세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부담이 증가한 거죠.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이때까지는 안 팔고 있다가 이제 양도세가 세니까 안 팔고 있다가 이제는 보유세를 그죠 강화시켰죠. 보유세를 강화시키니까 이제 부담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득이 떨어진 부자 동네에 있는 소득이 떨어진 일단 다주택자들은 먼저 이게 어려워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임대소득이 없는 그죠. 그냥 주택은 임대소득이 크게 없지 않습니까?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은 상관없는데 임대소득이 없는 그냥 전세를 준 이런 주택들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매물로 넣을 수가 있는데 양도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때까지 간을 보고 있은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보유세를 증가시켰는데 법인은 또 제외시켜줬단 말입니다. 법인은. 그러다 보니까 법인으로 해서 이때까지 엄청난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피해갈 길을 또 이게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법에 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이 부동산이 사실은 사실 규제 정책이 이렇게 심하면은 사실은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매물이 안 나온 이유가 처음부터 양도세를 증가시켜서 매물을 감소시켜 놓은 뒤에 재산세를 이제 증가시켰기 때문에 이게 매물이 지금 아직 안 나온 거죠. 이제 또 오랜 동안 3년 6개월 동안 이게 이제 규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내성이 생긴 거죠. 이게 아직 더 갖고 가도 되겠다. 그죠? 이런 자꾸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내성을 키워준 거죠. 내가 정부에서 세금 내는 거를 그만큼 또 세입자, 무주택자들한테 증가시키면 되니까 결국에서 이래서 이제 임대차 3법이 나오고 또 임대차 3법 때문에 기간 늘리다 보니까 또 그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세를 올린 거죠. 그죠? 세입자들한테 또 부담이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지금 이때까지 왔단 말입니다. 지금 수요와 공급의 그냥 시장상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이유가 없는 집값들이 부동산 정책의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상황은 이제 이렇다는 거고, 기존 1주택자들은 그죠. 계속 이제 보유를 할 가능성이 있죠. 아직까지는 그죠. 왜냐면 혜택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도 이제 보유를 해도 어느 정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보유를 할 겁니다. 하지만 1주택자도 이제 세금이 올라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이 생긴 분들이 이제 물론 이제 실업자가 되거나 정년퇴직이나 실업자가 되거나 안 그러면은 어떤 자영업자들이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자영업 파산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이제 생긴 사람들은 매물이 이제 놓을 겁니다. 조금 더 있으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버틸만, 정부가 지원 자금을 계속 뿌려주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이제 버틸 수 있으나, 이제는 이제 버틸 한계도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매물 앞으로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경제가 일상태계로 가면은 이제 급매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젊은 수요자들이 이제 수도권은 이미 이제 연끌로 인해서 많이 이제 감소가 된 거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됐다는 겁니다. 이제 수도권은 더 이상 매물이 나와도 받아줄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이제 젊은 이제 수요자들이 물론 이제 연끌해서 뛰어든 사람도 있겠지만은 지방 사람들은 좀 무던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뭐 집값이 오르겠냐 이래 생각해갖고 대기한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그 지방은 이제 관망세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내가 오르는 부동산하고 안 오르는 부동산이 있다면 안 오르는 부동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그걸 사기도 좀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이제 오르는 부동산을 하니까 또 관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젊은 수요자들이. 이제 무주택자들은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무주택자는 이때까지 내가 안 샀는데 지금 와서 산다면은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안 사죠. 더 올라도 안 산단 말입니다. 지금은 무주택자들. 그래서 오히려 분양 대기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의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부동산이 투기 수요 때문에 안 잡힌다 이러는데 정부 정책에 실패를 해서 투기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투기 수요가 많이 생기지 않죠. 하지만 시장이 그저 전체적으로 가파르게 골고루 이렇게 상승하고 골고루 이렇게 하락한다면은 투기 수요 이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길을 모르니까 여기에 투자했고 내가 단기간에 얼마를 차익을 챙길지 가늠을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의 핀셋 규제 정책을 해서 여기 눌리면은 여기를 규제하면 여기가 오르겠다는 것이 딱 확인이 드러났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기간에 투기 수요가 막 몰린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부투력을 해서 전국으로 이제 번져나간 거죠. 이것이 이제 정책이 잘못 허점을 투기 수요가 파고드는 거죠. 정책의 허점을. 정부가 정책을 쓸 때는 이렇게 근시안적인 이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방위에 그저 넓은 대책을 해서 이게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정말 꼼꼼하게 정책을 하나 해가지고 딱 써야지 이게 시장을 딱 잡을 수 있는데 너무 그저 무능한 사람들이 무능한 정책을 가지고 그냥 오르면 잡는다 이런 식으로 오르면 잡겠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올리면은 팔면 되겠네. 그죠? 올리면 잡으면 그때 내가 올리면 팔면 되겠네. 이 투기 수요자들은 정부 정책이 그렇게 한다는 말 안 하니까 쉬운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 투기 사기가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투기 수요를 증가시켜 놓고 정부는 투기 수요 때문에 부동산 못 잡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결국에는 하락 시점은 올 거다. 언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오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오진 않겠죠. 물론 이제 한 방에 올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워낙 상태가 어려져 우리가 국가에서 공적 자금 쓰는 거 단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공적 자금을 이렇게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실제 우리가 하위 소득층들은 중하위 소득층들은 자본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몰락은 결국 부동산을 하방 안정시키는데 역할을 할 건데 제일 처음에 이제 어려워진 사람 하위 계층이 제일 먼저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하위 계층이 어려워지면은 하위 부동산 그죠. 지방 부동산부터 그다음 수도권 외곽부터 이게 먼저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자꾸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중상위층들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들도 나올 거고 결국에는 제일 부자 동네 그죠. 우리가 그 서울 핵심 지역 이 지역은 결국 제일 나중에 이제 하락할 건데 물론 이제 그 상위 계층은 재산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안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주위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거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갖고 집값 하락의 요인이 있단 말입니다. 무조건 집이라는 건 내 주변 상황을 보고 올라가기 때문에 내 주위에 그저 집값이 떨어지는데 내 혼자 올라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핵심 지역도 나중에는 한 올해 안에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 내후년까지는 이제 3년 정도는 이제 예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3년 안에는 이제 전부 다 하락할 거다. 이제 폭락을 할 수도 있고 폭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정책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이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최소한 30%에서 30% 정도는 기본은 하락할 거고 그것도 이제 하위 계층 그죠 지방하고 낮은 지역 그죠 지역이 물론 되게 안 오른 지역은 크게 뭐 염려가 없겠죠 그죠 크게 집값이 안 오른 지역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지방인데 좀 상승한 지역 그죠 많이 상승한 지역은 내릴 거라 생각합니다. 요번 올해 안에 내릴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이제 다시 이제 역으로 풍선 효과가 역으로 이제 다시 이제 도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이렇게 한번 부동산 시장을 전망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이제 부동산 상승 하락 이론자가 있는데 그죠 하락하는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타당할 거냐, 그리고 위험한 투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위험한 투자는 결국에는 자기의 전체 일생을 이제 좌우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